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자, 행정학 공부할 때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를 먼저 공부하고 이것을 응용한다고 그랬죠. 행정학 시험은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1990년대부터 나왔던 문제부터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고, 종전에 나왔던 문제를 거의 변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새로운 이론 낼 수가 없어요. 왜? 새로운 이론은 바로 논문을 한 거기 때문에 논문 잘못 번역하면은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가장 오류가 많아요, 문제에. 그래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 실패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걸 공부했어요. 파레토 최적, 파레토 최적을 공부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파레토 최적과 바로 형평성, 효율성 이런 걸 따지거든요. 이것은 어떤 재원을 말이죠. 재원을 모두 투자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거. 이거 바로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경제학 책을 뭐 한 100번은 더 봤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만 공부하세요. 행정학에서는 뭐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효율적, 여기 뭐냐면 소득을 말이죠. 소득이라든가 재원을 형평성,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런 얘기죠. 공평 분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학 공부하는 목적이 물론 뭐 공익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행정 속에는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그랬죠. 정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원의 공평한 분배라고 그랬잖아요. 정치는 자원의 공평 분배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공평한 분배다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은 모두 여기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잘 따와가지고 재선을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뭐 정치인들이 그만두면 할 게 없죠? 집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할 거 없습니다. 재선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를 이제 20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교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죠. 정부가 개입할 때 이론이 등장하는데 바로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했죠. 케인즈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은 바로 이제 적극적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적극적 개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개입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 행정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죠? 관료 체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계 효용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프라이스와 이제 이 한계 효용 뭡니까 균등의 법칙이라든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P가 MC를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P가 MC를. 자,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격이 또 높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어떤 물건을 사려면,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은 양의 약은 상당히 적은 양을 생산하고 뭡니까 이 높은 재화가 가격이 높아갑니다. 가격이 P가 너무 높아가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독점 같은 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이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이 독점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자, 그거 별표 한 5개 치십시오.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박스 친 게 있을 거예요. 박스 친 게 시험에 나옵니다. 인위적 요인에 따른 독점 인사 현상 이렇게 되는데 바로 뭡니까? 독점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이 행정이 왜 발전했냐면요. 이 독점 금지법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바로 독점 금지법이에요. 독점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독점 금지법이 되겠죠. 독과점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카르텔이 생깁니다. 이 카르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카르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제과 회사도 마찬가지죠. 뭐 빙그레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혜태제과라든가 얼마 전에 뭐 혜태제과 부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뭐 국가에 기여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가 이제 롯데가 있어요. 이렇게 제과 회사도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은근히 이제 독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신규로 어떤 제과
회사가 들어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자꾸 실패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어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담합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담합 카르텔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담합해가지고 라면 같은 거 그렇잖아요. 삼양라면, 그 다음에 뭐 농심라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오뚜기 라면, 뭐 물론 다른 뭐 회사 뭐 좀 서운할지 몰라도 이 세 가지 회사가 보통 뭐 많이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죠? 이 세 가지 회사가 라면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50원 올렸다. 그러면 상당히 타격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까지 50원 올렸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바로 이제 독점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별화할 수가 있다. 요즘에는 팔도라면도 있고 막 많죠. 그래서 뭐 우후죽순으로 라면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참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라면의 수입이 뭡니까? 우리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라면 수입이 더 늘었어요. 수출이. 왜 그러냐면 대인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특히 이제 뭐 동유럽 쪽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연 독점.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연 독점. 자연 독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공기업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도라든가 무슨 뭐 군사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말이죠. 예를 들어 탱커 같은 거 이런 거는 일반 사인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국가가 독점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 독점화 현상인데 그래서 자연 독점은 왜 생기냐면 바로 규모의 경제와 관련해서 생깁니다. 뭐냐면 기술적 요인이 발생한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 쓰는 것도 개인 화력발전소에서 얼마든지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월성 고리 얘기 나왔잖아요. 원자로 사건.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26개 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90개 정도를 지금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원자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방사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사능 폐기물이 나와요. 이 폐기물이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원자 발전하다 보면은, 이 봉이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는데, 원자로 봉이 있는데, 이걸 식혀야 돼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면 저 바닷물이라든가 해수를 가지고 이걸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시키면 이게 뜨뜻하죠? 이거를 또 방출을 시켜요. 어디다 합니까? 바다로다 합니다. 바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가 이번에 그다음에 월성 사건에서 거기서 뭐냐면 삼중수소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력 발전 아니면 전기 화력 발전 이런 것도 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맡겨봤더니 무슨 환경 영향평가에서도 과락을 먹고 그죠? 개인이 무슨 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탱크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투함 같은 건 코타마라고 있죠. 코타마에서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뭐 항공모함 수입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저 따렌이라고 있죠. 거기서 항공모함이 이제 출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정부는 말이죠. 자연 독점 기반의 규제자, 즉 가격을 자기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 있죠. 전기, 가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국가가 가격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금 산유국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레만 쪽에 북한은 지금 원유가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많이는 안 나오죠. 우리나라는 뭐 광고 아무리 뚫어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 현상도 발생했다. 별표 5개 찌세요. 그 시험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가 독점, 인위적으로 이제 독점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독점규제법 만들어야 했다. 이런 얘기고, 이런 거 뭡니까? 자연 독점이 생겼을 때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그죠?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독점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문제점이 또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제 한 3번 정도, 4번? 요 문제거든요. 자, 이 교재는 정말, 상당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원래 그 두꺼운 책을 제가 정리하고 또 요약하고 또 나올 거 계속해서 당금질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이것도 많습니다. 이 내용 상품 많고 제가 행정학 문제도 만 문제 정도 만들었다고 했죠.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문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한 1000문제 풀면 된다고 그랬죠. 자, 공공재의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공공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원에서 산책을 했는데 자기가 만족했다는 것을 표출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가면은 마을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산책하는 사람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만족을 했는지를 절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고 출근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바 있죠. 요거를 표출을 하지 않아요. 표출을 않는다.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별표 한 5개짜리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차량이 있다. 그러면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차량을 이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무임승차 문제예요. 바로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무임승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무임승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이 뭘까? 이런 얘기. N-1 이론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런 이론이 어렵습니다. 행정학은 이렇게 이론적 학문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행정법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내년부터는 행정법, 행정학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영어예요, 영어. 영어고 국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시험이 그렇게 바뀌죠. 이제 국어라든가 영어는 어떤 패스 개념 자격증이고 행정법이 이제 1위입니다. 행정학 이렇게 2개가 거의 2개를 해야만이 내가 공직으로 갈 수 있고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N-1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 100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있다. 일반 국민이 이 중에서 한 명만 1명입니다. 한 명만 가격 즉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한 명만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요 나머지 99명은 어때요?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임승차. 자, 이겁니다. 무임승차. 즉 뭐냐면 N-1은 바로 무임승차 이런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겁니다. 어떤 전철이 가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들어갔죠.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돈이 저 사람이 저 공익을 위해서 돈을 쓴 거죠. 나머지는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N-1 이론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출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단 행정의 딜레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렵죠? 집단 행정의 딜레마. 행정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이 내용을 대충 아시고 그러면은 무임승차와 가장 관련 있는 이론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답이죠. N-1 이론 이렇게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 논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알고 계시되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집단 행정. 얘가 나머지 99명은 집단 행정하죠. 근데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돈 안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뭡니까? 이 천안까지 간다고 쳐요. 돈 실제로 낸 사람은 한 명이라면 나머지 99명은 그냥 무임승차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공재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N-1명은 무임승차를 한다. 그 줄 한번 탁 끄시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공공조의 경합성이 있는데 이것은 한계 효용이 말이죠. 이 마지널 코스트라고 합니다. 마지널 코스트. MC가 말이죠. 좀 경제학 용어인데 한계 효용이 0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MC와 관련해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정도가 보시면 되겠고 이 공공재는 MC가 0으로 되기 때문에 균등해진다는 얘기예요. 균등.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공공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이 공사 같은 거 있죠. 공사를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민영화. 자, 나중에 이제 민영화가 나오는데요. 시험에 나와요. 자, 우리나라 이제 이 공사, 그 다음에 준공공기관, 이번에 LH 사건이 있었죠. LH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100% 출자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LH 공사의 직원들이 공익훈련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9천에서 10,000명 정도 지금 인원이 있는데 2,000명이 지금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이 집안 모든 걸 다 합하면은 5배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익을 환수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가 0으로 된다. 그죠? 마지널 코스트라고 합니다. 마지널 코스트가 0으로 되고 바로 이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 경합성, 그 다음에 이제 배제성인데 요거는 한 4번 문제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경합성과 배제성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경합성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경합성은 바로 경쟁을 우리가 전제한다 이렇게 봐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제성 있잖아요. 배제성.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배제성은 바로 내가 이제 돈을 지불을 했는가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성은 돈을 안 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1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은 배제성과 경합성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직 배제성하고 이제 비경합성 이 부분이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별표 5개 치세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행정학에서 3번째 문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22페이지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배제성, 비경합성,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불가능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민간재가 있어요. 민간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산품 같은 거예요. 공산품. 뭐 지금 뭐 여러분들 마트라든가 무슨 백화점에 있는 상품은 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경합회죠. 그러면 뭐 회사마다 서로 많이 이제 팔려고 경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합성은 있어요. 민간재는 경합성은 있고, 문제는 바로 이제 뭐가 또 되냐면 이 배제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것도 있죠. 배제 가능성. 이 배제 가능성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돈이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죠.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서로 물건도 많고 수요자도 많고 그래서 하나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수요할 때 하나가 또 줄어드는 이런 겁니다. 하나 팔면 하나 줄고 상품이 이런 것을 바로 이제 민간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재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혼잡도로 이런 게 있어요. 혼잡도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잡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공유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유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공유재는, 경쟁을 하죠. 바로 경합성은 인정됩니다. 경합성은 인정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이 배제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배제가 불가능하다. 그죠? 배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원, 호수 같은 거 있죠. 공원이라든가, 뭐 호수, 이런 거죠. 자, 호수 같은 경우는 뭐 이 경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목초지, 특히 목초지 같은 거예요. 목초지. 시험에 나오는 것도 목초지입니다. 자, 목초지 같은 경우인데, 목초지가 이렇게 있어요. 목초지가 있는데, 자, 이 공유재가 있어요. 목초지라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말을 지금 먹이고 있다. 아니면 소를 먹이고 있다. 양을 먹이고 있다. 말이라고 칩시다. 말, 소, 뭐 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각각 경쟁은 하죠. 경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막 뜯어먹죠. 문제는 뭡니까? 이 무료로 합니다. 배제는 바로 무료라고 그랬잖아요. 무료로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니까 이 어떻습니까? 토지가 벌써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목초가 이 한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어떤 서비스 이런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금제가 있어요. 요금제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가 상수도 이런 거잖아요. 요것은 요금제. 자, 요금제 좀 쓰겠습니다. 요금제는 경합을 합니다. 경합을 하죠. 그러나 자, 경합을 하지 않고 비경합성이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뭡니까 이 배제 가능성입니다. 배제 가능성. 무슨 얘기냐면 이 배제 가능성이 뭐냐면 이 돈을 말이죠. 돈을 내겠죠. 그죠? 돈을 냅니다. 안 낼 수가 없죠. 요금제 같은 경우는 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제가 있어요. 이 공공제죠. 공공제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있고 공공제예요. 이 공공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돈을 안 내죠. 그러니까 이제 비배제성입니다. 배제성. 그 다음에 경합도 안 하죠. 비경합성이죠. 비경합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이 공유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공유제가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극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공유지 비극이라고 그러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강의를 제가 많이 한들 문제를 못 맞히면 소용없죠. 문제 맞히는 거, 문제 맞히려고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 시험에 나와도 이걸 내질 않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공유제는 경합성은 있지만 바로 배제성이 없다. 비배제성이다. 요것만 줄 딱 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60군데 중에서 지금 3군데 정도 나가고 있어요. 서너 군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 뭐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금제, 그 다음에 공유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공유제는 이 공유제에 비극이 생긴다. 거기 별표 다르게 치시고요. 그 밖에 이제 코주 정리가 있는데, 코주 정리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행정학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공공제. 공공제 같은 경우는 집합제라고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공공제의 문제점은 뭡니까? 공공제는 이 과소 공급이 문제예요. 과소 공급. 그렇죠? 공급을 조금밖에 안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 문제예요. 알겠죠? 자, 1번 문제는 행정학의 의미, 2번 문제는 행정학의 역사. 그래서 정치행정 1호는 2호는 이거고요. 3번 문제쯤에서 시장 실패 아니면 이 문제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외부 효과가 나와요. 지금 경제학 시간 같죠? 외부 효과는 뭐냐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말이죠. 이득을 얻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양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과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백꽃이 많이 폈을 거예요. 백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수원, 복숭아꽃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과수원을 하는데 말이죠. 잘 보세요. 이 과수원을 내가 이제 운영하는데 과수원에 이제 꽃이 필 겁니다. 꽃이 피죠. 그런데 말이죠. 양봉업자가 있어요. 양봉업자가 양봉을 하죠. 그런데 양봉업자는 이 꽃에 대해서 꽃을 이제 뭐를 이용해서 이제 꿀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먹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효과는 좋았죠. 이때는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외부 효과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꼭 항상 나오는데, 외부 효과는 돈을 지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불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게 있습니다. 피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부 경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 경제는 아까 과수를 하는데 꽃을 해가지고 양봉업자가 꿀을 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양봉업자는 이득을 얻었죠. 그죠? 돈 지불하지 않고. 이걸 이제, 물론 양봉업자만 얻은 게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이제 향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여니까 아름다운 풍경. 이것도 외부 효과로 볼 수가 있어요. 양봉업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피해가 오는 겁니다. 돈 지불하지 않고 피해. 몰래 말이죠.
환경 오염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어떤 이 공장 사장이 있다고 쳐요. 이런 사람은 외부 불경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수, 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죠. 무단 방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돈 안 내고 무단 방류했죠. 여기서 바로 외부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돈을 지불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수를 몰래 돈 지불하지 않고 방류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폐수를 방류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굴뚝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 같은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굴뚝을 이용하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때리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때려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꽃을 이용한, 과수원 이용한 양봉업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과수원 이용한 사람은 돈을 그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감면. 감면하고 예를 들어서 뭐 퇴비 같은 거 있죠. 퇴비도 싸게 공급해줘요. 퇴비를 싸게 공급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 효과가 별표 5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별표 5개짜리가 한 60군데쯤 됩니다. 지금 한 4문제 정도 했어요. 너도 문제. 자, 외부 효과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의의가 나오죠. 타인에게 의도되지 않는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외부 효과다.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죠.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별표 치세요. 외부 효과 발생 원인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발생한다. 그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편의를 본 거 아니에요. 편익을 본 거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생긴다. 그래서 말이죠. 아까 설명드린 것은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독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독점이 아니에요. 외부 효과 때문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럴 때는 세금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직접 통제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코제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학을 지금 일사천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요. 소득 분배 불공정의 대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공공재 같은 경우는 공적 공급이고 말이죠. 정부 규제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발생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공적 공급은 없습니다. 자, 외부 경제, 불경제는 공적 경제는 없어요. 다만 세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주변 간접적으로 이것을 보상해주는 제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정보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항상 지금은 여러분들 4차 혁명이라고 그러죠. 4차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이제 지적,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 지적,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무슨 기자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4차 혁명인데 4차 혁명 자체가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있었잖아요. 농업혁명, 공업혁명, 서비스혁명, 그 다음에 우리가 4차 혁명이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정보 문제입니다. 정보도 일종의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파이자, 모더나도 마찬가지죠. 정보 싸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놨다 이런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가 비대칭적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정보의 접근성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정보 접근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룰 것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행정국가로 우리가 나가는데 행정법에서 한번 했었어요. 행정국가라는 것은 바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데 행정법에서는 행정국가다 그러면은 바로 공세유대다. 행정법원이 대법원에서 분리된 그러한 국가가 행정국가다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학에서는 행정국가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양적인 측면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양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행정국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질적인 측면.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국가가 행정국가냐? 행정기구가 확대돼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국가, 이게 바로 행정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가 말이죠. 기구가 확대됐다 이런 얘기예요. 종전에 경찰 국가라든가 야경 국가에서는 행정 조직이 작았잖아요. 작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입법, 행정, 사법이 있지만 행정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공무원 수.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왜 되겠습니까? 바로 안정적인 측면에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의 안정 이것 때문에 이제 공무원을 많이 지원한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이 엄청 커졌죠. 예산. 그래도 우리 행정학에서도 예산에서 3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역시 전문화죠. 전문화 때문에 지난번에 아이언 트라이앵글이 생긴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규범 보호적 행정행위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전문화, 그 다음에 기술화, 그 다음에 동태적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LIDS 시스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문적인 어떤 예산 제도가 도입됐다. 그죠? 성과지 PBS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획예산 PPBS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표관리, 이것은 뭐냐면 MBC라고 MBO. 그 다음에 연기준 GBB라고 합니다. 요거는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나중에 예산제도에서 나온다는 거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신행정국가 이론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신행정국가. 이거 말이 어렵죠. 행정국가. 행정국가는 뭔데 신행정국가냐 이런 얘기예요. 또는 자체행정, 신자체행정 이런 게 등장합니다. 자체행정.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방자치단한테 이렇게 주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정부에서 같이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추세로 좀 나가려고 그래요. 지방자치가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질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행정의 광역화, 그 다음에 신중앙집권화, 중앙집권화입니다. 요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국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국가가 시험은 안 나오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성과주 예산 PBS, 그 다음에 계획예산제도 PPBS, 그 다음에 목표관리 MBO라고 합니다. MBO, 그 다음에 연기준 JBB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회계 또는 예산 쪽에서 한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배제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경합성이 꼭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이 꼭 출제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습니다.